우선 급한 것이 생계수단이었다. 8월이 지나 시원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아이스케키 장사는 끝이 났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좀 더 수입이 좋은 일감을 잡아 임질 치료비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대문 시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아이들 장난감 도매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도매상에서 갖가지 장난감을 구입해 긴 장대에 꽂았다. 팔랑개비, 나팔, 피리, 호루라기, 제기, 팽이, 줄넘기 따위였다. 장대를 어깨에 맨 채 주택가로 찾아들었다.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나팔을 띠띠뚜뚜 불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지하 자원은 없어도 어린이 자원은 넘치는 나라다. 널찍한 공터에 털을 잡고 아이들을 둥글게 앉힌 후 신나는 동화를 들려주었다. 장발장, 15소년 표류기, 죄와 벌, 삼국지. 이야기거리야 끝이 있겠는가. 아이들은 이야기라면 정신없이들 좋아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스릴이 극치에 올랐을 때쯤에서 이야기를 중단한다. 기침을 2번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장난감 세일즈를 한다. 여러분, 이 아저씨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맡겨둔 돈을 받아다가 이 장난감 중에서 하나씩만 사세요. 그런 뒤에 이야기를 다시 계속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순진한 아이들인지라 내게 당부까지 하며 집으로 간다. 아저씨,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돈 가져올 때까지 여기에 계셔요. 나머지 이야기 들어야 해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나 누나까지 데려와 장난감을 사고 동화를 함께 듣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동화를 들려주는 일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동화 구수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창조 활동 아닌가. 나는 그런 구실을 떠올리며 보람을 갖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그때와 달리 요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염려스럽다. 물론 텔레비전도 프로그램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에는 상상력 넘치는 동화를 듣는 편이 훨씬 더 어린이들의 정신세계를 깊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장난감 장사는 잘 되었다. 덕분에 약도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노동자 합숙소에서 일당을 벌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국수도 사줄 정도가 됐다. 그러나 세상살이란 항상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없는 법이다. 좋은 일이 계속되는가 싶다가도 꼭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한참 이어지는가 하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긴다. 마치 밤과 낮이 이어지듯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골목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다. 추위를 무릅쓰고 몇몇 아이가 나왔어도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동화를 들을 계제가 못 되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도 아이들은 창문을 삐걱 열고 손만 흔들었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도리 없이 업종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주리아 화장품 외판원이었다. 가정 방문 판매인지라 겨울철에도 할만했다. 아침 10시쯤부터 화장품 가방을 들고 대문을 두드리면 대개 가정부들이 문간에 나타났다. 아저씨 뭐예요? 주리아 화장품에서 나왔습니다. 됐어요. 화장품 있어요. 아가씨, 화장품 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약용 화장품이 있어
본사에서 선전차 나왔습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소개만 들으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소개 안 들어도 돼요. 아가씨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뻐지려면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가씨, 한창 나이에 웬 기미가 그렇게 잔뜩 끼었나요? 그냥 두면 얼굴 버리겠는데요? 이 아저씨 좀 봐. 내 얼굴에 무슨 기미가 끼었다는 거예요? 참 별걸 다 보겠네. 모두들 고운 살결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가씨. 제가 왜 괜스레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요? 아가씨 얼굴에 기미기가 깔렸는데요, 뭘. 그냥 두면 한 달 내로 기미가 드러나겠어요. 지금부터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이 화장품이 바로 그 예방약으로 쓰이는 약용 크림이에요. 제가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가정부 아가씨들은 대문을 열고 앞장서서 안방으로 안내한다. 나는 화장품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설명을 시작한다. 이웃에 친구가 있으면 불러와서 새로 나온 화장법을 같이 들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대개는 이웃집 가정부들에게 전화하여 불러 모은다. 나는 판을 버리고 기초 화장에서부터 파운데이션 사용법, 색조 화장법까지 설명하고 얼굴형과 피부, 그리고 그날 입는 옷에 맞는 립스틱 색깔 고르는 요령까지 설명한다. 거기에다 모인 아가씨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형과 피부결에 따른 화장품을 추천하고 화장할 때 주의할 점들을 지적해준다. 예를 들면 이 아가씨는 광대뼈가 약간 나왔으니 그 면은 화장으로 죽이고 입술을 강조해라. 저 아가씨는 건성 피부니 어떤 크림을 쓰라는 등 일일이 지적해준다. 그러면 화장품 안 사겠다던 아가씨들이 줄줄이 산다. 결국엔 화장품 잘 팔고 점심까지 대접받고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화장품 잘 판다고 그 길로 출세할 것도 아닌지라 봄날이 돌아와 가로수에 물이 오르면서 내 마음도 심란해졌다. 계속해서 기초 화장품이니 립스틱이니 하는 말만 하고 다니기에는 아까운 세월이었다. 그래서 화장품 외판원을 그만두고 다른 경험을 쌓기로 했다. 이번에는 책 외판원이었다. 남산 및 퇴계로변에 생산성 본부란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간 경제지가 있었다. 나는 그 월간지의 판촉원이 되었다. 기업과 경영이던가 경영과 정보던가 지금은 그 이름조차 흐릿하다. 그 잡지를 몇십 권씩 가방에 넣고 왼종일 가게들과 회사들을 돌면서 정기 구독자를 늘려나가는 일이었다. 출근하던 첫날 청계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청계천 상가를 모조리 방문하여 판촉을 했다. 철물상, 가구상, 공구상. 청계천에는 가게도 많았다. 나는 줄줄이 늘어선 가게 한 집 한 집에 들어가 책 소개를 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경영은 정보와 기동력입니다. 우선 매달 나오는 경영 정보를 이 잡지에서 얻으십시오. 그래서 남보다 한 걸음만 앞서세요. 이 잡지는 기업 정보의 창고입니다. 열성껏 이야기하고 그달 기사 중에 중요한 기사의 요점을 풀어 설명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노라면 더러는 그 책 보기보다 중요한 책이로구먼. 안 읽으면 손해보겠는데? 하며 정기 구독자 가입을 했다. 그렇게 하니 한 주에 3, 4명씩 구독자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자 생산성 본부 영업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었다. 그러나 잡지 판촉이 잘 된다 해서 역시 그 길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바에야 오래 머물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석 달 만에 끝내고
다음으로 찾은 곳이 보험회사였다. 제일생명보험회사 영락지국에 소속되어 보험 세일즈를 다니게 되었다. 보험 세일즈에 겨우 익숙해질 즈음에 문제가 생겼다. 노동자 합숙소에서 자고 나니 가방이 없어진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 입었던 옷 말고는 몽땅 없어져 버렸다. 합숙소 동료들에게 국수도 사주고 담뱃값도 빌려주고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던지 밤사이에 들고 가버린 것이었다. 아무튼 나는 졸지에 몸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무언가를 찾겠다고 가출한 지 1년여 만에 입은 옷과 신은 신 한 켤레만 남은 신세가 되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인지라 남산에 올라가 서울시를 내려다보며 파스칼을 생각했다. 파스칼도 젊은 날에는 영혼의 방황이 심했던 모양이다. 그는 팡세에 이렇게 썼다.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림은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아, 인간이여, 네가 비참에서 벗어나는 길을 너 자신에게서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 소득이 없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너 자신 속에서는 진리도 선도 찾을 수 없음을 밝혀줄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하겠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너의 참된 선이 무엇이며 너의 참된 갈구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너의 비참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불행의 구제책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네가 신에 닿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파스칼은 어느 날 감격적인 신의 은총을 입는다. 신을 온몸으로 만난 것이다. 그는 신을 만난 감격에 행복이 넘쳐 방황과 고뇌의 날들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는 그에게 구원을 허락한 신의 은총에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과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신을 찾을 때는 신이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그 앞에 엎드리자 신은 나를 품어주셨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나 나는 파스칼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되 만날 길을 알지 못했다. 파스칼의 말로는 그가 철학자로서 신을 탐구했을 때에는 신이 숨어버리더니 어린아이같이 신 앞에 엎드리자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신 앞에 엎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고단한 방황을 끝내고 싶다. 나 자신을 똥같이 무시해버리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일까? 교회당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인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하는 것인가? 도대체 파스칼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가 누렸던 환희를 나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의 구도는 끝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헛되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문득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는 철들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다. 새벽마다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형님, 누나에 이어 셋째인 나의 이르면 어머니는 한결같이 기도했다. 여호와 아버지,
홍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종이 되어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싫었다. 어머니는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실까? 판사나 장군이나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왜 하필이면 고생만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허구한 날 기도하실까? 나는 가끔 어머니께 그렇게 기도드리지 말라고 부탁드리곤 했다. 이제 방황에 지친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고 어린 날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는 어릴 적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구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실존 철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한계 상황이란 단어가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생로병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한계 상황이다. 실존 철학자들은 생로병사 외의 몇 가지를 한계 상황으로 추가했다. 죄, 고독, 방황, 투쟁 등이다. 죄가 왜 한계 상황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숨을 쉬고 살듯이 죄를 지으며 산다. 그래서 한계 상황이다. 고독 역시 한계 상황이다. 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고독이 운명이기 때문이다. 실존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고독은 어차피 인간의 운명이다. 운명일 바에야 사랑해라. 고독을 피하려 들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고독이 그대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독하게 마련인 인간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운명의 아모르 파티를 말했고 그 자신 고독을 사랑해서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란 말을 남겼다. 실존 철학자들 중에는 투쟁도 한계 상황이라 했다. 인생은 투쟁이다란 말이 있듯이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곳에는 투쟁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투쟁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거기에다 방황과 고뇌도 한계 상황이라 했다. 인간이 인간으로 머무는 한 방황과 고뇌의 날들을 벗어날 수 없다. 방황과 고뇌는 영원히 인간을 따르는 그림자라 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느 실존 철학자는 이 부분을 빌려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태초에 방황이 계시니라. 이 방황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방황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방황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방황 없이 존재치 않느니라. 이 방황 안에 고뇌가 있었으니 이 고뇌는 인간 삶의 본질이다. 방황 중에 고뇌하시던 하나님은 그 고뇌를 견디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고뇌의 산물이라. 고로 고뇌는 인간의 반려자니라. 요컨대 인간은 애초에 죄와 고독과 방황과 고뇌를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던져졌을 따름이다. 이렇게 던져진 존재를 실존 철학자들은 피투성의 존재라 했다. 게 모르펜하이트. 피투성의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다. In der Welt sein. 인간은 이 세계 내에서만 존재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이어서 절대로 이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한계 상황 아래 세계 내로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로 돼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자기를 다시 한 번 던질 수 있는 기회다. 처음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던져졌기에 피투성이지만 이제는 자기 의사로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투성이라 불렀다. 안트모르펜하이트. 그렇다면 자신을 어디로 던질 것인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아무 곳에나 던짐으로써 자신을 허비할 수는 없다. 어딘가 값지고 확실한 삶이 보장되는 곳으로 던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여러 철학자들은 제각기 처방을 내린다. 야스퍼스는 초월자, 즉 신에게로 던지라 했고 사르트르는 자유애로, 까미는 행동으로 자신을 던지라 했다. 까미는 말한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동에 도덕을 덧붙이지 마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 설교하는 성직자든 열차를 터는 강도든 침대 위의 남녀든 행동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나는 생각했다. 나를 전적으로 기투하고 싶다. 나를 어느 곳으로 던져야 할까? 나를 통째로 불태울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던질 곳을 알지 못했다. 사르트르가 말했다. 현대인은 목표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할 길이 없다. 나는 나를 던지고 싶은 어떤 한 신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이었다. 어린 시절 한 점 의심 없이 섬기던 신이었다. 그러나 방황의 길에 지친 나에게 그 신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신에게로 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신은 오로지 하나의 갈망으로만, 안타까운 바람으로만 존재했다. 드디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속절없는 가출을 끝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보기로 다짐하고는 대구행 야간 열차를 탔다. 가방까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나는 용산역에서 밤고양이처럼 살그머니 숨어들어 기차에 올랐다. 그러나 대전역에 못 미쳐 무임승차가 발각돼 대전역에서 하차당했다. 철도원에게 고막이 멍할 정도로 맞은 따귀를 열차 요금으로 떼우고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새벽녘에 다시 열차를 타고 대구역까지 도착하여 무사히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진홍이를 목사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셨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교회 나가자고 권하셨다. 어머니,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아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이 드는 기다. 어째 처음부터 신앙이 있어 교회를 나가겠노? 네가 할 일은 교회 나가는 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기다.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걱정할 건 없다. 네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 어머니, 좋은 말씀인데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생각해 봐라. 네가 그러고 댕기는 걸 보면 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니는 크게 쓰임받을 끼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니는 장롱 속에서 군대 소집 통지서를 내놓으셨다. 온 지 한참이나 됐는데 너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네가 군에 가고 싶어 했었기에 전해주려고 너 친구들에게도 골고루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더구나. 내 생각에도 네가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느니 군에라도 다녀오면 좋으려니 했었다. 대학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주동한 일로 군 소집이 보류되어 있다가 그제야 소집 영장이 날아든 것이었다. 그러나 소집 통지서에 적힌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난 뒤였다. 그날로 병무청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입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면 입영할 길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거절했다. 얼마 후 다시 찾아갔더니 제2보충역으로 편입이 되었노라 일러주었다. 내 경력에 군 경험이 빠지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